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장 주요 일정들 그리고 핫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투자 핫 이슈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시고 오늘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정부터 좀 볼게요. 한 주 동안의 일정이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는데 월요일 일단 오늘 밤 애플 쪽에서 WWDC가 진행이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날 넘어가면은 11일입니다. 화요일 날 미국의 원전 기업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 이번 한 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IT, 빅테크 쪽에서 여러 포럼이라든지 뭐 컨퍼런스 일정이 꽤 눈에 띄네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또 수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쯤 저녁이죠. 이때 발표가 되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13일 목요일로 갑니다. FOMC 이 결과 발표가 이날 새벽에 또 있을 예정이어서 미국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네요. 미국만 봐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우리 증시 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 미국 나란히 수출입 물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공모청약 일정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럼 먼저 가까운 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애플의 WWDC 몇 주 전부터 증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던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제 애플의 주가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4월 19일에는 애플의 주가가 164달러였습니다. 최저점을 찍고 지금의 주가를 다시 봤을 때는 6월 5일에 196달러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탄력 중에 하나는 바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애플이 뭐 AI에 뒤처져 있다,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애플이 AI와 관련해서 뚜렷한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달에 이제 애플에서 최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용 M4 칩을 탑재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애플의 실적 발표 날에 팀 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AI와 관련된 커다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 커다란 발표가 이제 시작되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시작되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이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이폰 16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첫 AI 핸드폰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매년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iOS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도 발표를 하잖아요. 최근에 애플이 오픈 AI랑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에다가 챗 GPT를 결합한다는 계약이 체결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iOS 업데이트에도 AI 강화된 내용들 많이 기대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이 그러면 언제 출시가 되느냐? 9월쯤에 하반기쯤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애플의 AI 첫 핸드폰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AI 기반과 관련해서 접근성과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되게 신박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기능들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이 트래킹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누워서 OTT를 볼 때 이러고 보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손 꺼내기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눈으로 뭔가 내 시선을 좀 탐지해가지고 제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애플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 트래킹이라는 기술인데 그러면 몸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쵸. 눈으로서 쉽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음악 햅틱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청각장애인 분들은 소리를 듣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를 진동으로 인해서 소리를 듣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인식해주는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사이렌 소리라던가 위험 감지 소리 이런 것들도 다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반기부터 선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하반기부터 선보인다라고 했으니 아이폰 16의 이런 AI 기반의 편의 기능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이 AI 폰이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할인 판매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에서 12%가 증가를 했고요. 4월에는 52%나 꽤나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판매량은 할인율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 16은 프리미엄 신규 수요를 우리가 좀 자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시장 전망으로는 아이폰 16의 초기 생산은 15랑 좀 비슷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이폰 15가 8,700만 대에서 한 8,900만 대 생산을 했었거든요. 생산은 비슷하지만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16의 한 10%가량 더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지금 AI와 관련돼서 굉장히 후발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 1분기를 기준으로 AI 스마트폰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한 60%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샤오미, 비보, 오포 이런 중국 기업들인데요. 물론 삼성전자랑 오포, 샤오미 굉장히 점유율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애플이 이렇게 끼어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을 굉장히 먼저 겨냥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애플의 아이폰 그 AI 폰이 중국 시장에서 또 다시 이렇게 잘 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우려고요. 더불어서 다음 달에 삼성전자가 7월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폴더블 폰에도 AI를 탑재하겠다, 이 기능을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과연 애플의 AI 진출 성적은 어떻게 될지 우려도 되면서도 또 기대도 같이 공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200달러를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가 더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휴대폰 산업 정체 국면이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또 레벨업을 해줄 수 있을까, 또 IT 전체적으로 또 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기술 산업 쪽에서는 이 WWDC가 제일 중요하다면은 이번에도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이 시간에는 또 22쪽 짚어주셨는데 확실히 또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고 이번에 FOMC에서는 또 어떨까, 이와 관련된 경제 지표들도 계속 또 연달아서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진짜 올해에는 매주마다 맨날 발표되는 지표인데 계속 우리가 데이터들을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죠. 미국의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고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고 구인 이직 보고서, 고용 보고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표가 됐는데 약간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5월 PMI의 경우에는 48.7로 두 달 연속 이제 위축 국면에 들어섰고요. 신규 수주 감소폭도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PMI는 또 이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금리에 제조업보다는 조금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4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요. 월간 구인 건수는 806만 건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또 이제 연준 의장이 고용 시장의 냉각 여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지표로 강조했던 실업자 한 명당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이 개수도 1.24개로 2021년 6월보다 가장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쪽을 봤을 때는 또 고용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애틀랜타 연은이 전망한 2분기 미국의 GDP는 1.8%대까지, 기존의 2.7을 전망을 했었는데 1.8%까지 대폭 낮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같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 끝자락 7일에 발표된 5월 고용 보고서는 또 고용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대를 웃도는 일자리 증가수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4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일자리 이직률도 줄고 있고 채용률도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지만 또
5월 고용 보고서에는 고용이 굉장히 또 뜨거웠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지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심지어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대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표고 우리에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나와도 우리가 꾸준히 이런 흐름들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지표에 대해서 어떤 좀 엇갈린 그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BLS 고용 지표라고 해서 이제 매달마다 발표가 되는 지표이잖아요. 하지만 이 지표는 인구 전체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간 한계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지표잖아요. 그 설문조사의 응답률도 40%대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표본이 굉장히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의구심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BLS 고용 보고서와 함께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QCW라는 이제 지표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고용이랑 임금 조사 보고서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일자리 한 95%대를 포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BLS 고용 보고서보다도 광범위하고 정확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QCW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집계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발표가 돼요. 분기마다 발표가 되고, BLS 같은 경우에는 매달마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건 매달마다 발표되는 BLS 고용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도 하지만 QCW 이 지표를 굉장히 잘 참고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도 이 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으니 이것도 같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BLS랑 QCW랑 이 고용보고서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QCW 같은 경우에는요. BLS가 항상 58,000명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QCW는 더 적게 발표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고용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집계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 증가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가계로 조사를 했을 때는 가계에서 대답하기는 우리는 지금 고용 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랑 가계와의 약간 엇갈린 전망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노동시장을 같이 체크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임시직 서비스 취업자 수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감소세고요. 풀타임 취업자 수도 급감 중이기 때문에 노동 지표라는 하나의 지표를 토대로 비슷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개연성을 살펴봤을 때는 이번 5월 고용 지표가 노동이 뜨겁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지표들의 개연성을 봤을 때는 노동시장은 냉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이 워낙에 데이터에 의존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런 지표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보시면서 개연성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CPI, PPI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3.4에서 3.5%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과연 이제 데이터를 좋아하는 연준의 기대치에 부합할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FOMC 결과도 발표가 되잖아요. 이번에는 점도표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점도표에 상향 조정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는 고용지표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또 물가와 FOMC. 고용이 그동안은 거의 완전 고용 뜨거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지표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연준의 해석을 이제 우리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일정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뉴스, 상당히 좀 혹하는 뉴스였는데 로또 가격 올린다 이런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배경에는 이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들도 나왔습니다. 과연 지금 세금 결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세수 정말 펑크 나는 것인가 이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 결손 어느 정도 수준인데 뭐 여기저기서 뭐 유류세 인하도 네, 뭐 맞아요. 이제 중단할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세금 결손 문제가 심각한가요? 이제 우리도 매달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마다 이제 국세 수입을 발표를 해요. 일단 작년에 세수 결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2023년에는 세수 결손이 56조 4조 원 4천억 원. 이나 이제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역대급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항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골고루 세수 결손이 확인됐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소득세도 지금 12조 9천억 원 가량 세수 결손이 작년에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법인세 굉장히 덜 거친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23조 2천억 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부가세, 교통세, 관세, 종부세 다양한 부분에서 세수 결손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최종 세수 결손은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국제 수입이 매달 발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4월까지의 누계가 이제 지난달 말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세수 목표가 367조 원이에요. 근데 1월에서 4월까지의 누계를 살펴봤더니 진도율이 지금 34.2% 수준입니다. 자,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총 국세가 1월부터 4월까지 125조 6천억 원이 거쳤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8조 4천억 원 덜 거쳤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22조 8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2조 8천억 원이 덜 거쳤는데 제가 작년에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지금 더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정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부의 세수 경로를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크게 세 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직접세, 간접세, 재산세. 그리고 이제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는데요. 제가 법인세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한 2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를 걷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법인세가 굉장히 덜 거쳤다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법인세가 덜 거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작년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특히나 법인세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연결 기업의 신고 실적이 떨어지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고요. 여기에 플러스 2022년에 법인세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1% 이제 인하하겠다라는 개편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법인세가 덜 거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덜 거쳤으면 씀씀이라도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씀씀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을 살펴보면요. 2012년에는 30.8이었어요. 근데 이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더니 2023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을 돌파를 했는데요. 물론 정부에서는 50%대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의 국가 채무는 2023년을 기준으로 1,126조 7천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이거를 1인당 빚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 한 명당 나라 빚을 감당해야 되는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2,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빚이 1년 사이에 100만 원이 더 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봤더니 3월에 특히 많은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3월에 85조 1천억 원 가량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18년에는 46조 원이었는데 거의 한 2배 가까운 금액을 이제 세금으로 지출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4월에 우리가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재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돈을 많이 푼 것이 아니냐 이런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6조라는 어마어마한 세수 결손을 보여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에게 113조 원을 빌렸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에요. 그래서 어쨌든 113조 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 이자는 계속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번에도 진도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그럼 또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의 커다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감세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7월에 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핫한 이슈죠.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이런 것들로 감세를 해주는 정책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우리 이제 서민의 입장에서는 ISA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감세 혜택이 부자 위주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 하는데 약간의 이제 또 우리의 약간 실망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 감세는 있는데 다음 PPT로 넘어가 보면 지금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17.2%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로소득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계속 올리고 그래서 예. 계속 이제 가처분 소득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제 입다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예산들도 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자체들도 직격탄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에 정부가 이제 56조 원의 세수 결손을 보이면서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랑 교부금이 23조 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항상 우리가 쓰는 돈이 있는데 23조 원 가량 줄어들었으면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그동안에 하던 거를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뭐 저출산 관련해서 막 이렇게 부응하려고 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무상급식도 지금 못할 지역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출들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들도 데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R&D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들은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지방채의 수요가 적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대의 굉장히 높은 금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다시 이제 유류세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또 종료가 되잖아요. 지금 9번 연속으로 계속 이거를 연결시켜준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수 결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종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세금 하면은 금투세나 빨리 폐지해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세수 결손이 자꾸 나다 보면은 이 금투세 폐지도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전체적인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클리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연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